눈썹이 없는 여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모나리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자 가장 가치 있는 미술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모나리자는 가로 53cm, 세로 77cm의 크기로 1503년에서 1506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뭐라고 표현하기에 모호함이 느껴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이것은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입가에 음영을 넣어서 알듯 말듯한 표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모나리자의 뜻도 잠시 살펴볼게요. 이탈리아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나는 문나라고 하여 위부녀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의 경칭입니다. 리자는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으로 합쳐보면 리자 여사, 리자 아주머니 정도 되겠네요. 유명한 작품인 만큼 가격도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프랑스 정부에서 모나리자를 보러 온 관광객들을 기준 삼아 대략적으로 추산하였고 한화로 약 2조 3천억 원에서 최대 약 40조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한화 약 1조 360억 원부터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나리자의 소유권은 프랑스 정부와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대상이 아니죠. 가격이야 어쨌든 개인이 거액을 주고 소유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많은 역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모나리자가 단연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에 모델로 삼은 여성을 수십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그리는 동안 여성의 원숭미와 다빈치 자신의 솜씨가 절정에 달했을 때 완성된 그림이라는 점에서 아이로스 모나리자보다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스스로도 각별히 아끼는 작품이 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계기 중 하나는 여인의 얼굴에 눈썹이 없다는 특별함 때문도 있습니다. 눈썹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당시의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마가 넓으면 미인이라고 여겨 눈썹을 가늘게 밀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그린 다른 여인들의 초상화에는 눈썹이 살아있죠. 두 번째, 다빈치는 눈썹을 그렸지만 시간이 지나 변색이 되면서 눈썹 부분의 색상이 바뀌고 희미해져 결국 사라졌다. 이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하죠. 세 번째, 일반적으로는 그림을 완성한 후에 바니싱 작업을 하는데요. 다빈치는 특유의 성격으로 인해 그림의 일부를 그린 후 바니싱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 모나리자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먼지가 묻은 바니쉬를 벗기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다빈치가 눈썹을 마지막에 그리고 난 후에 바니싱을 해서 눈썹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작업을 하던 사람은 간담이 서늘했겠네요. (1550년) 이탈리아의 화가 겸 건축가인 조르조 바사리는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이 피렌체의 유력자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인 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모나리자의 원본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리자나 다빈치를 면담하지도 못했기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20세기에 들어서는 만토바 후작 부인인 이사벨라 데스테가 거론되는데요. 이사벨라 데스테의 측면 스케치는 모나리자와 매우 비슷하다 여겨져 신빙성을 더했죠. 그런데 2008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도서관에서 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1500년대 초 피렌체의 한 관리가 남긴 것이었는데요. 다빈치가 조콘도 부인인 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대부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관리는 리자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고 했을 뿐이지 리자의 초상화가 모나리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조콘도는 20대였기 때문에 조콘도의 부인으로서 그림 속의 여인은 너무 늙어 보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아라곤의 이사벨라라는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나폴리 왕의 손녀로 밀라노 공작 잔갈레아쪼 스포르차와 결혼한 인물인데요. 모나리자 완성 시기에 남편과 사별한 후 15세기 말에 다빈치와 함께 밀라노 궁전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 남아있는 이사벨라의 초상화를 보면 모나리자와 묘하게 닮았다는 것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사벨라는 20대도 아니었고 모나리자가 입고 있는 초록색 옷이 스포르차 가문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것도 추가 증거로 제시됐죠. 다빈치 자신과 관련된 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연인이라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여인이 정면을 보고 있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 소장용이라면 말이 다르죠. 특히나 다빈치가 평생을 각별하게 아끼며 지니고 있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모나리자의 모델이 연인은 맞는데 여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성연애가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표현할 수 없으니 동성애 연인을 그리되 여자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빈치 사후에 그의 재산 중 포도밭을 유산으로 받은 제자이자 조수 안드레아 살라이가 모나리자의 모델로 지목되었죠. 실제로 1476년 법정 기록에 따르면 다빈치는 3명의 젊은 남성들과 함께 동성애로 기소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다빈치의 동성애 자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다빈치가 스스로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다빈치의 초상화와 모나리자를 과학적으로 비교했을 때 생김새가 같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화가들은 인물을 그릴 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얼굴을 무의식 중에 그리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과 닮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글자로 유명했던 다빈치이기에 어쩌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모나리자의 진짜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출신은 이탈리아이지만 모나리자의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를 프랑스로 초청한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에게 모나리자를 상속받은 제자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그 후 프랑스의 국유 재산으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 1911년 8월 21일 모나리자를 배경으로 하여 루브르 내부를 모사하기 위해 온 프랑스의 저명한 화가 루이 베르는 화들짝 놀랍니다.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죠. 당시 루브르에서는 소장품들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 작업을 위해 잠시 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밀리에 내부 수색을 시작하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도 모나리자의 행방을 추측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프랑스 정부와 루브르 측은 큰 비난을 받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 2명이 연행됩니다. 기욤 아폴리네르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이유는 기욤 아폴리네르의 조수였던 게리 피에르가 루브르의 단골 도둑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덩달아 기욤 아폴리네르에게도 용의점을 두었던 것이죠. 파블로 피카소는 이 사건 이전에 게리 피에르에게 흉상 2점을 샀습니다. 이를 기억한 기욤 아폴리네르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카소도 같이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피카소는 친구의 고자질로 용의자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용의자는 열심히 결백을 호소한 끝에 다음 해인 1월이 되어서야 혐의를 모두 벗게 됩니다. 그런데 들끓었던 민심과는 다르게 모나리자 도난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잊혀갔습니다. 루브르마저 비워두었던 모나리자의 자리에 라파엘로의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의 초상을 전시하죠. 그리고 또다시 1년 후 1913년 겨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알프레도 게리의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배달됩니다. 나폴레옹이 약탈해갔던 우리 조국의 자긍심을 내가 가지고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마리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취한 알프레도 게리는 이 그림을 이탈리아 대표 미술관인 우피치 미술관의 관장 지오반니 포지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 결과는 진품. 결국 이들은 이 남자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모나리자 절도범은 이탈리아 태생의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모나리자 절도 1년 전 모나리자의 보호용 유리 케이스를 설치하는 일에 참여하며 루브르 보안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루브르 휴관일 전날 미리 숨어들어 몰래 은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루브르 직원처럼 위장하고 액자에서 그림을 빼낸 뒤 경비가 물을 마시러 간 사이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훔친 모나리자는 그의 아파트에 숨겼는데요. 2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다 급전이 필요해진 탓에 스스로 발설해버린 것입니다. 체포된 직후에 빈센초 페루자는 나폴레옹이 모나리자를 약탈해갔다며 빼앗긴 것을 다시 조국으로 가지고 온 것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죠.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응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덕분인지 운 좋게도 모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빈센초 페루자는 정상 참작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는데요. 나중에는 형이 더 줄었고 결론적으로 7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이른바 고별 전시회를 치르고 나서야 루브르에 돌아오게 되죠. 당시에는 도난된 예술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제 조약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현재는 프랑스의 모나리자 반환을 얘기하고 있는 이탈리아인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한 프랑스는 보란듯이 모나리자의 프랑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합성해 게재합니다. 때마침 이탈리아는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에 그 분노는 더욱 들끓었죠. 어쨌든 프랑스 입장에선 돌려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이탈리아가 모나리자 그림을 돌려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러스 모나리자의 새로운 헤어스타일링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나름 귀엽지 않나요? 모나리자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시선을 마주치게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2D 그림은 모두 그렇다고 하네요. 모나리자는 얇은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임신을 한 여인이나 갓 아이를 낳은 여인이 쓰던 과르넬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모나리자는 당시 아이 엄마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가능해졌죠. 모나리자를 보기 위한 인파는 항상 많습니다. 때문에 세계에서 소매치기가 가장 많은 장소라는 이야기도 있죠. 혹시 모나리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모나리자를 훼손 시도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관람객으로 위장한 사람이 염산을 뿌려 그림의 아래가 훼손되었고 볼리비아의 한 청년이 던진 돌에 의해 왼쪽 팔꿈치 부분이 훼손되었죠.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모나리자는 강화유리 안에 넣고 보호하게 됩니다. 도쿄 전시회 때도 일은 터졌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장애 여성이 빨간 페인트를 뿌리기도 했죠. 당시 일본은 무장 장갑차를 비롯한 삼엄한 호위를 하며 관람 시간을 16초로 제한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무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적 취득이 거부된 러시아 여성은 모나리자를 향해 도자기 컵을 투척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강화유리에 의해 보호된 모나리자는 훼손되지 않았죠. 이 러시아 여성은 즉시 체포되었고 석방 후에는 루브르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은 모나리자를 향해 케이크와 장미꽃을 던졌는데요. 이때 그는 지구를 생각하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잡힌 이 남성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알려진 탓에 온갖 루머와 추측들 그리고 테러까지 당하는 그림이라니 모나리자가 웬만한 스타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